한국은 주로 바둑이나 장기를 둡니다. 그래서 체스라는 게임이 그리 친숙하지 않은데요.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국가에서는 제법 인기 있는 게임이죠. 냉전이 한창 중이었던 20세기에 이르러서 미국과 소련은 사실상 체스를 통해서 대리전을 치렀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당시 세계적인 체스 선수들을 앞세웠던 소련에게 미국은 매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 전설적인 체스 선수인 바비 피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완전히 판을 뒤집어 버렸는데요. 넷플릭스 드라마 퀸즈 갬빗의 주인공 베스 하먼의 모티프가 된 실존 인물입니다. 바비 피셔는 천재적인 플레이로 당시 날고 기는 소련 선수들을 하나하나 격파시켰고 미국의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와 함께 미국에는 체스 열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체스 열풍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 기행으로 유명했었던 바비 피셔가 어느 날 호련히 사라지면서 말이죠. 체스계에는 오랜 시간 긴 공백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등장하면서 그 공백이 드디어 깨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각종 국내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세계권 대회에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하는 한 신동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이야기를 바비 피셔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내고 이 책이 영화로 제작까지 되면서 이 아이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 배움의 기술의 저자 조시 웨이스킨의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관심이 독이 됐었던 것일까요? 조시는 자신의 선배인 바비 피셔처럼 어느 날 저는 체스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말 하나만 남긴 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국내 태극권 대회에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2년 만에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고 머지않아서 대만에서 열렸던 세계 태극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는 기염을 토합니다. 이후 세계적인 브라질리언 주짓수 챔피언 마르셀로 가르시아라에게서 블랙벨트를 받고 그와 함께 온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인 사업가의 모습으로도 변신을 꾀하죠. 체스, 태극권, 브라질리언 주짓수 그리고 사업까지 완전히 상이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인물인데요. 그는 자서전에 가까운 이 책에서 체스와 태극권의 정점을 찍는 과정에서 자기가 깨달았던 어떤 배움의 원칙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할 건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책은 그가 30이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조금 썼고 약간 열정과 치기가 넘쳐서 그런지 다소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망록에 가까운 책이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느낌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 5가지를 꼽아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초반전이 아닌 중반전에서 시작해라. 많은 체스 그랜드마스터, 그러니까 바둑으로 따지면 공인 9단 정도 되는 인물들이 하는 조언인데요. 체스를 배우기 시작할 때 다양한 개전 방식들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여러 변수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출발하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체스로 따지자면은 킹과 폰 하나만 있는 상황에서의 대치 상황인 거죠. 이러한 방식은 2가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통제해야 되는지를 습득하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에서 오히려 출발점까지 역으로 쌓아 올리며 그 규칙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작은 원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방법론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들을 써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자는 어떠한 기술이나 동작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 원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가 이 원에서 핵심적인 정수,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원을 불필요하게 크게 그리지 않고 훨씬 더 작고 간결하게 그리면서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는 비유를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 기술의 단계를 하나하나 정도 따라가면서 습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점점 더 능수능란해지면서
몇몇 단계들은 조금 생략할 수 있고 몇몇 단계들은 조금 더 압축하면서도 결과값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값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때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더 작게,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그리라는 비유를 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원칙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마찬가지로 출발점과 도착점, 우리가 초반전과 중반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들,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모두 덜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세 번째는 남들보다 시간을 느리게 인지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초능력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또 해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과정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과정에 대해서 능숙해질 때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말 탁월한 경지에 이른 고수들 같은 경우는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최소한의 단위로 쪼개가지고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걸 다시 재조합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재조합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데요. 왜 그러하냐면은 우리가 재조합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완전히 소화해낸 사람들은 나중에 이 기술이나 이 동작이 수행될 때 아주 짧은 단서 하나하나만을 보고도 동시에 그 기술이나 그 동작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과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고 그게 곧 시간을 더 느리게 인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째, 고수의 비밀. 영어 원제목은 신비함이라는 환상, 착시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그냥 고수의 비밀로 편역을 했습니다. 고수분을 상대했을 때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거대한 벽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너무나도 능숙하게 순식간에 저를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고 대응해버리는데 반대로 상대방, 그 고수분이 저한테 무언가를 할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미처 깨닫지도 못하게 쑥쑥쑥 하고 끝나버린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관장님이랑 스파링을 할 때 이런 경험들을 종종 많이 겪고는 했었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교수의 탁월함, 이러한 경지는 앞에 말한 세 가지를 연습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을 작게 만들므로써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고 낭비되는 힘 없이 간결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저는 상대방 그 고수의 동작들을 공격들을 미처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고수는 모두한 단계를 다 해체해가지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순식간에 보고 파악해서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한 이유는 고수는 처음부터 애당초 요 게임의 규칙들을 익힐 때 종착점, 그러니까 도착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역으로 쌓아 올렸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앞에 세 가지 원칙들이 조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느끼는 고수분은 어째서 저렇게 잘할까라는 비밀을 그 경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절대 원칙은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이제는 제법 잘 알려진 개념인데요. 그 성장형 사고방식은 흔히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꾸준히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그 도전 속에서 복기를 하고 복기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사고방식을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진취적이고 폐쇄적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만이 어떤 탁월한 경지에 이룰 수 있고 또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하는데요. 이 내용은 저자가 책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맺고자 합니다. 탁월함의 추구는 평범함이라는 정적이고 안전한 틀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지난한 학습 여정의 수용이다. 대개의 성장은 기존의 안전과 안정의 대가로 주어진다. 이상으로 이 책에서 제가 얻은 어떠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책 자체는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라는 책을 쓴 팀 페리스의 저서들을 몇 권 읽으면서 계속 반복하는 이름이다 보니까 찾아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번역본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원서를 읽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나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지 않아서 누구나 인내심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밌게 읽었지만 이 책에 대해서 좀 3가지 정도 단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약간은 좀 치기 넘치고 자기 멋에 좀 취한 상태에서 책을 써서 그런지 다소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안하고 읽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얘기하는 어떠한 학습의 원칙들이 기본적으로 게임과 같이 체스나 태극권이 됐든 정확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결과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피드백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만큼 어떠한 규칙대로 흘러가거나 결과값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책 자체가 자서전이자 비망록 같은 느낌의 복기, 회고록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탁월함이나 어떤 경지에 이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사이토 다카시 메이지대 교수의 인류의 조건, 이런 책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런 책들은 비록 자기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의 예시를 들면서 더 체계적이고 깔끔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느낌을 주거든요. 반면에 이 책은 본인의 이야기니까 훨씬 더 진정성이 있고 더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죠.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또 제가 조만간 또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책의 간결한 소개와 함께 인상 깊었던 내용들, 또 가져갈 만한 내용들 몇 가지와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비평 몇 가지를 좀 같이 말씀해 드렸는데요.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나쁘지 않은 독서 경험이었고 분명히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 책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비판 지점들을 좀 유의해서 참고하신 다음에 읽을지 말지 고민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